자, 이제 통계학의 기본 원리와, 정규성 못합니다. 정규성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우리 가설 검정 배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복습 노트에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그 복습 과제에다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니까, 그, 지금부터 코딩 할 일 없거든요. 그냥 컴퓨터 쭉 덮으시고, 그냥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진짜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필기는 하셔도 좋고. 자, 들어가 봅시다. 일단 모집단과 표본, 확통 때 배우셨죠? 요 개념은 대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모집단은 이제 영어로 population, 표본은 sample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은 이상적인 개념이에요. 내가 궁금해하는 이 세계 전체의 데이터.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인의 뭐 혈압 평균이 궁금하다. 그러면 5,100 몇십만이죠? 아무튼 그 전체 한국인의 혈압을 다 구한 다음에 걔네를 진짜로 평균 친 거. 요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가 근데 실제로는 모집단을 다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집단의 크기는 보통 너무 크거든요. 그걸 다 수집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중에 아주 일부만을 선택해서 걔네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합니다. 얘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불러요. 샘플. 그래서 모집단은 사실 이상적인 개념,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개념이고 표본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이러니까 되게 국어 해설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둘의 개념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건데, 한국인의 수축기 혈압의 평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혈압 평균이 얼마일까라는 물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이게 연구 질문이에요. 그럼 뭘 하냐면 우리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전수조사, complete enumeration, consensus, 아니지, census를 해야 돼요. 뭐냐면 진짜 5천만 전 국민 집에 한 명 한 명씩 다 찾아가가지고 혈압기 이렇게 딱 채워놓고 수축기 혈압 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천만 데이터 싹 다 더한 다음에 5천만으로 나누는 거죠. 근데 아무도 이런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용 시간이 다 소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적인, 우리가 진짜로 연구해서 알고 싶은 데이터긴 하지만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집단이 이런 컨셉으로 잡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표본은 뭐냐? 우리가 저걸 다 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보통 무슨 짓을 하냐면 조금 전 국민 중에 예를 들어서 만 분의 일, 딱 5천 명만 샘플로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혈압 데이터만 다 구해본 다음에 평균을 내요. 5천 명도 물론 많긴 하지만 5천만 명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본을 일부만 구해서 네, 평균을 냅니다. 그럼 얘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개념이죠. 자, 근데 이게 그러면 무슨 둘의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모집단이 우리가 연구 물음에서 알고 싶은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표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연구에서 표본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 모집단을 추정합니다. 이게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5천 명의 수축기 혈압 평균을 내보니까 118이 나왔네. 그러면 전 국민 평균도 대충 118 근처, 뭐 예를 들어서 116에서 120 사이 정도에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통계학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모집단을 추론할 때는 표본에서 어느 정도 오차가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100% 모집단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이 점점 더 정확하게 가까워진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통계학의 기본은 우리가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일부의 샘플을 가지고 전체 포퓰레이션의 특징을 추정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추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 건 다 기술 통계학이에요. 그냥 데이터 사이의 표면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얘를 요약해서 살펴보는 거. 그게 디스크립티브인데 인퍼런셜은 이렇게 우리가 일부만 가지고 전체 모집단이 얼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5천 명의 혈압 평균을 구해봤는데 118이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은 118 근처에 있을 거야 라고 연구가 주장하는 거.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는 이제 추론 통계학적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일부 샘플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 포퓰레이션의 특성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구해진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요게 올바른 추론이 되려면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우리가 샘플을 일부만 골랐잖아요. 이 일부가 모집단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집단, 대한민국 국민의 성비가 50대 50이면 거기도 샘플도 50대 50이어야 되고 20대의 비율이 10%면 거기서도 20대의 비율이 10%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들이 또는 다른 필요한 정보들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샘플 캐릭터리스틱스, 말 그대로 표본의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의학 논문을 보시면 샘플을 기반으로 하는 의학 논문 보시면 맨 처음에 테이블 1번에 이론표가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의 샘플을 모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평균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자 47%고 여자 52%인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전 세계 비율이랑 일치하지?
이 정도면 우리가 발견해낸 진실을 전 세계에다 적용해도 확장해도 가능하겠지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걸 우리가 표본 편향 상황이라고 합니다. 포퓰레이션에서 샘플을 똑바로 뽑으면 그러면 얘는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론한 결과를 포퓰레이션에 확장해서 적용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샘플을 대표성 없이 뽑았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전 국민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싶은데 혈압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샘플을 남자만 5천 명 수집했다. 여자만 5천 명 수집했다. 이러면 굉장히 뭔가 편향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표본 편향, 샘플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본 편향이 만들어져 버리면 당연히 얘에서 구한 어떤 특징이 얘를 대표한다. 여기로 확장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이 표를 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표는 진짜 주장이에요. 그냥 내가 뽑은 샘플 정당함이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필하기 위한 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집중해서 더 집중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추론 통계학은 기본적으로는 모집단의 표본에서 모집단을 예측하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예측을 하느냐? 단순히 아까 전에 보여준 것처럼 평균이나 표준 편차만 구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추론 통계학에서는 항상 어떤 물음에 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혈압은 얼마인가? 이런 물음에 우리는 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물음을 우리는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하이포테시스. 그래서 우리는 통계학적 어떤 특성, 어떤 것들이 될 수 있냐? 뭐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혈압은 120이다. A 약물을 투여한 환자가 B 약물을 투여한 환자에 비해서 1시간 뒤 혈압이 더 낮아진다. 되게 이런 다양한 아니면 뭐 흡연 여부와 폐암 여부는 굉장히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다 통계학적인 가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음. 자, 그래서 이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론 통계학의 기반 위에서 대부분의 수많은 의학 연구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물음이 이거라고 쳐봐요. A를 약물을 줬을 때보다 약물 B를 줬을 때 1시간 뒤에 혈압이 더 낮아지는지 이걸 보고 싶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은 뭐냐면 똑같아요. 1시간이 지난 뒤에 A를 투여한 집단의 혈압 평균보다 B를 투여한 집단의 혈압 평균이 더 낮다.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가설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진짜 실험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진짜로 A랑 B를 인간 1000명한테 줘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의 혈압이 변했는지를 쭉 봐요. 자, 지금 A 약물 준 사람이 노랑이고 B 약물 준 사람이 파랑이거든요. 왼쪽 그래프 어때요? B 준 사람이 실제로 더 떨어졌나요? 그쵸?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어때요? B를 준 사람이 혈압이 실제로 더 떨어졌나요? 애매하죠. 살짝 더 왼쪽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애매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런 경우에는 혈압 차이가 되게 뚜렷하게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우리 가설이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그림 보면 딱 차이가 좀 그래도 뚜렷하게 보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우리 가설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눈대중으로 판정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과학에는 항상 어떤 기준, 어떤 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를 따르는 거를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설 검정 2학번들, 2학번들 다 의통 때 배웠겠지만 한 번 더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추론 통계학에서 우리는 절대로 가설을 직접 검증하지 않아요. 이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설을 직접 증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통계학에서. 그래서 우리는 약물 B를 때렸을 때 A를 때렸을 때보다 혈압이 더 낮다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증명하냐면요. 일단 걔의 반대 방향 가설을 세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원래 가설이 B가 A보다 낫다였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달라진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걔의 반대되는 가설은 뭐냐? 서로 차이가 없다. 이게 반대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약물 A와 B를 투여했을 때 1시간 뒤 혈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세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혈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아까 전에 평균이 더 낮다라는 걸로 우리가 가설을 수립을 했었으니까 서로 평균이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따라왔죠. 이런 가정을 하나 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쫙 그려봐요. 그러면 지금 일단 눈으로 봐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죠.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얘를 우리가 눈대중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확률적으로 두 집단이 우리 아까 반대 가설 세운 거 있잖아요.
두 집단에서 혈압의 평균이 서로 같다라는 저 가설을 참이라고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이 정도로 큰 폭의 차이가 날 확률은 고작 3%밖에 안 된다.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계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솔직히 3%면 이 둘이 집단에서 혈압 평균이 서로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분포가 나타날 확률이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일어날 만한 일인 거예요? 아니면 좀 드문 일인 거예요? 굉장히 드문 일이죠. 3%면. 그러면 이 처음에 서로 같다라고 세웠었던 이 가설은 인정할 만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반대 방향, 우리 처음에 세웠었던 혈압의 평균이 서로 다르다가 채택되느냐? 아닙니다. 다만 서로 같다는 거는 적어도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서로 다를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계학적 가설 검증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서로 차이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상황이면 두 집단을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반대 가설 세우고 다 똑같은데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통계학적으로 얘네 둘이 진짜로 평균이 만약에 같다면 이 정도 분포 차이가 나타날 확률이 68%나 된대요. 그러면 이거는 꽤 라이클리하죠. 일어날 만한 일이죠. 그러면 얘를 기각할 수가 없어요. 두 집단의 혈압의 평균이 서로 같다라는 거를 부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알고 싶었던 B를 때린 집단이 A를 때린 집단보다 더 낫다라는 것도 인정하기 힘들죠, 솔직히. 왜냐하면 서로 같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본 가설을 충분히 지지할 만한 증거를 얻지 못했다. 앞쪽 같은 경우에는 원본 가설을 충분히 지지할 만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통계학적 가설 검증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가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세우는 일반적인 가설, 우리가 답하고 싶은 연구의 물음을 Alternative Hypothesis, 얘를 대립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약물 B를 때리면 A를 때리는 환자보다 혈압이 더 크게 낮아질 것이다. 요게 대립 가설이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얘를 직접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얘에 반대되는 다른 가설 하나를 세웁니다. 얘를 귀무 가설,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요. 널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영, 뭐 없다 이런 건데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집단의 혈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가 그러면 귀무 가설이 되겠죠. 귀무 자체가 돌아갈 기회 없을 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가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귀무가설은 이렇게 될 것이고 서로 평균이 같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서로 평균이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설계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가 수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귀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지금과 같은 데이터 분포 특성이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날 확률은 랜덤으로 막 데이터가 분포했을 때 3%밖에 안 됐고 이런 차이가 나타날 확률은 68%나 됐었죠. 네, 이 확률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 굉장히 3%밖에 안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러면 귀무가설, 두 평균이 서로 같다는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면 기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68%나 되는 상황이 일어났으면 귀무가설이 충분히 그럴듯하잖아요. 서로 같다라는 가설이. 그러면 얘를 기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기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왜냐면 네, 복잡합니다. 기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무가설이 기각된다고 해도 바로 대립가설이 증명되거나 채택되거나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귀무가설이는 어쨌든 반대방에서 세운 또 다른 가설일 뿐이기 때문에 얘를 기각함으로써 얘를 인정할 만한 근거, 어느 정도의 지지, 서포트를 확보를 한 것뿐이지 얘가 안 된다고 얘가 바로 예스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막 3%, 68%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이걸 우리가 p-value라고 불러요. probability value거든요. 진짜 연구에서 많이 쓰는 정말 그냥 모든 논문에 다 있는 값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현대. 자, 그런 값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귀무가설이 참일 때 이러한 데이터 특성, 이러한 데이터 분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느냐? 얘를 이제 유의 확률, p-valu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p-value가 한 50%쯤 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데이터 차이가 나타나는 건 되게 라이클리하니까 사실 귀무가설을 기각하기 힘든데 p-value가 한 0.1%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인정하기 어렵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p-value라는 값은 항상 저 귀무가설의 영역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아까 전에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은 서로 얘가 낮다고 얘가 높아지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 확률이 낮을수록 귀무가설이 더 강하게 기각된다. 이거는 맞아요. 그럴 일이 더 적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립가설이 더 강하게 채택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대립가설을 지지할 만한 그만큼의 근거가 조금 더 쌓인 것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p-value가 막 한 뭐 p-value가 1000분의 1 나온 것보다 100만 분의 1 나온 게 더 강한 이론이냐? 강할 가능성은 있지만 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어디까지나 통계의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추론 통계학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립가설을 직접 증명하거나 채택할 수가 없고 귀무가설이 어느 정도로 기각되느냐를 따라서 간접적으로 대립가설에 대한 서포트를 얻는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p-value 3%면 대립가설 97% 확률로 참인 거 아닌가요? 네, 절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네. 귀무가설이 3% 확률로 기각되는 것뿐이고 그만큼의 강도로 적당하게 대립가설이 참일 가능성을 얻은 것뿐이지 얘네 둘이 이렇게 100을 사이에 두고 3대 9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치만 어쨌든 귀무가설이 강하게 기각될수록 그만큼 우리의 처음에 대립가설이 참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역시 어느 정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value를 수많은 연구에서 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연구자 사이에서 저런 밈이 있어요. p-value 이제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을 빼먹었구나. 그 유의 확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 p-value를 우리가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3%는 기각을 했고 68%는 기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 맘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significance level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값을 두고 얘보다 미달하면 기각, 얘를 넘기면 인용, 아니 기각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그 값이 국제표준이 5%, 0.05예요. 그래서 이제 0.05보다 낮으면 보통 귀무를 기각하고 넘으면 이제 기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밈들이 생겨요. 0.5%보다 안 되면 완전 신났고 0.5 넘기면 이제 되게 우울하다 막 이런 밈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많은 저널들에서도 0.05 안 나온다고 논문 까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연구자들도 자꾸 데이터 조금씩 조작해가지고 0.05 안으로 막 맞추고 막 이런 일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근데 이제 그게 90년대 말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다가 이 아저씨가 이런 논문을 냅니다. 94년도에. The Earth is round, p-value 0.05 미만. 이게 뭔 소린지 알겠어요, 혹시? 뭔 말이냐면 이 p-value라는 값이 결론적으로 의미가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통계적으로 귀무가설이 참일 때 이 정도 데이터 특성이 나올 확률인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그 숫자를 빼가지고 대립가설이 참일 확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연구의 학술적 가치나 신뢰성이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데이터를 랜덤으로 분포시켰을 때 귀무가설 상에서 그 분포가 나타날 확률인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은 뭐냐? 지구가 둥글다는 당연한 사실조차 p-value로 따질 거냐? 이런 걸 그냥 약간 조롱은 아니고 이제 약간 그때 학계 풍조를 비판하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p-value 값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렇게 p-value만 딱 보고 아 이거 의미 있네 없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 분포 그래프도 좀 그려보고 데이터 다른 기술 통계량들도 좀 확인하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값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총체적으로 데이터가 이게 신뢰할 만한 결과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뭐 그러다 보면 한 0.07인데 인정할 만하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로 0.03인데 이거 좀 아닌데 싶을 수도 있고 그걸 그렇게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저 p-value 값 하나만 가지고 0.05에서 기계적으로 선 딱 그어놓고 의미 있는 연구, 의미 없는 연구 이렇게 하지 마시라 라는 거를 모든 p-value를 계산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자, 근데 그러면 당연히 어쨌든 p-value가 중요한 건 맞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모든 연구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논문이나 켜시면 90% 확률로 p-value가 써 있을 거거든요. 그 논문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에. 그러면 그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세운 가설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계학적 분석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약물 B가 A에 비해서 혈압 강화 효과가 더 큰가? B랑 A 때려놓고 서로 평균 비교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연관성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뭐 흡연 여부와 폐암 여부.
음주 여부와 가난 발병률 이런 것 간에 연관성이 있나? 그럼 걔네들이 독립 사건인지를 확률적으로 판정하거든요. 이런 걸 독립성 검정, 독립성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항암제, 새로운 C라는 항암제를 때려주면 이걸 안 때려준 사람들에 비해서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는가? 이런 것들 생존 기간을 비교하는 것도 있는데 생존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이제 4차시 내용이고 5차시부터 다룰 회귀 분석. 뭐 예를 들어서 환자의 체질량 지수가 수축기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가? 단순히 상관계수의 문제가 아니라 얘를 바탕으로 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귀 분석, 리그레션 아날리시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얘들 분석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각각의 케이스에서 어떤 분석을 활용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피밸류가 계산되는지를 공부를 할 거고요. 사실 확장해 보면 우리 그 다음 시간부터 계속 배울 머신러닝, 딥러닝도 다 이 선상에 있거든요. 사실 머신러닝도 하는 게 그거예요. 이 모델을 통해서 키 몸무게 혈압 당으로부터 당뇨 여부를 만약에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면 원숭이가 랜덤으로 찍는 것보다 성능이 같을까? 귀무가설, 다를까? 대립가설. 통계학적 검정이죠. 딥러닝, 이미지 분석하는 모델도 이 분석이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라고 시키면 펭귄이 하는 랜덤 찍기보다 더 성능이 높을까? 대립가설, 아니면 똑같을까? 귀무가설. 생성형 AI도 심지어 똑같습니다. 챗GPT 같은 거죠, 이런 게. 앞선 몇 단어를 내가 입력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올 단어를 얘가 예측하는 모델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그거를 그냥 모든 단어에서 다 균질한 확률로 나타날까? 아니면 특정한 단어가 올 확률이 더 높을까? 이런 통계학적 검정. 당연히 특정한 단어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챗GPT가 말을 생성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의학적 통계 검정, 그 다음에 인공지능까지도 다 이런 추론 통계학의 기반 위에서 가설 검정이라는 원리 위에서 탄생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텐데 그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추론 통계와 가설 검정, 표본 모집단 이런 원리들이 깔려 있다는 걸 이해를 꼭 해주시고 유의 확률을 이미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네, 과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션에 스튜던트 데이터.csv 파일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좀 스토리를 붙여봤어요, 제가. 공부 잘하는 비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 신경이가 1학기 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학생 2,000명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스튜던트 CSV 파일 보면 이런 식으로 학생 2,000명의 데이터가 쭉 있거든요. 자, 맨 왼쪽에 젠더, 성별이죠. 메일 또는 피메일. 그 다음에 스터디, 저거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슬립,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고요. 어텐던스, 출석률이고요. 인터넷, 집에 인터넷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1 또는 0이고요. 페런트, 부모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들들 볶는지 2면 높음, 1이면 보통, 0이면 낮음. 그 다음에 미드텀, 스쿨, 이 사람이 사립고 다니면 1, 공립고 다니면 0. 마지막으로 미드텀, 저거면 중간고사 성적, 파이널이면 기말고사 성적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해봤던 여러 가지 데이터 기술 통계 분석,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마지막에 상관 분석, 공선성 분석,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준비해놨으니까 오늘 과제는 저번 과제랑 더불어서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가설 검정, 추론 통계, 피밸류 언급했던 51에서 60페이지 내용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